근데 이번 시간은 10번째 10강입니다. 10강. 저번 시간에 9강에 있었던 논점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요구 채권자하고 당연 배당권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경매 절차 흐름상에서 봤을 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호를 해주는, 다시 말해서 배당표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들 중에서 좀 이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민법 621조에 의한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후순위.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매 개시 등기보다도 먼저 된 경우하고 나중에 들어온 경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경매 개시 등기가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선후 불문하고요.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이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왜냐? 경매 개시 등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찍든지 말든지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전입신고에서 보호를 받는 이런 경우, 이렇게 전입신고한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부를 떼봤을 때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등기부의 기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있는지, 주택임대차로 세입자가 있는지, 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사실들에서 법원에서는 그 전입신고라는 게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여기서 하든 경매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 들어오든 간에 이 전체 구분 없습니다. 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비교해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두 번째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 요거 두 가지를 보면은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했을 때에는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칼자루가 선택지가 두 가지라 그랬죠. 등기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계약 종료 만기까지 살다가 보증금 받고 나가든지, 또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세권이나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배당은 받고 나갈 텐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다 쫓겨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당은 받고 나가야 될 텐데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에 넣어주는 당연 배당권자냐? 이건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같은 경우는 요 1번, 2번 전세권하고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것들은 당연 배당권자,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배당요구 채권자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1, 2, 3, 4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배당요구 채권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전세권하고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는 대항력 행사는 못하지만은 배당은 받고 나가는데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고, 동그라미 3번에 전입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급에다 선순위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칼자루가 역시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든지, 또는 배당받고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전입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죠.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배당받고 나가야 되는데, 배당받고 싶으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못했다. 그 기한을 늦춰서 나중에 배당 요구를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지금 말소 기준급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를 못함과 동시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은 배당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고 무조건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경매라고 하는 게 제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매라는 게 저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경매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특히 이런 뭐 전입신고한 경우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전세권 등기도 그렇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식적으로 의뢰인 분들이 의뢰를 해왔을 때 적답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가 판결을 해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제 그 사건, 그 경매 사건, 경기도 이천시 미란다 뭐 아파트 사건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등기부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기재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뭔가 하면은 5번의 임차권 등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은 그 다음이 이사를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경우죠. 안녕모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됐죠. 세입자니까요. 전입신고 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하면 전입신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떨어진 날짜가 2019년 2월 21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안영모 씨가 등기되는 걸 보고 이사를 갔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 논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 그 이전에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득권이 보호가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사건은 2017년 6월 12일에 안영모 씨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19년 2월 21일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년짜리나 뭐 그 계약서를 봐야 하는데요. 뭐 1년짜리 계약서를 썼던 1년 반짜리 계약서를 썼던 뭐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한 1년짜리나 1년 반 정도 썼겠네요. 어쨌든 2017년 6월 달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다는 얘기죠, 안영모 씨가.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사는 가야 되고,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2019년 2월 21일에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득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2019년 2월 21일에 안영모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할 때 그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전입신고 날짜가 다 옆에 병행해서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영모 씨가
여기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적이 전혀 없다. 전혀 없이 그냥 들어와 살았다.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임차권 등기가 된 2019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대항력이라든가 확정일자 찍은 것과 똑같이 배당표에 들어갈 때도 배당 순위도 여기서 우선 변제권의 그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19년 2월 달에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17년도 6월 달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안용모 씨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안용모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를 2019년 11월 14일에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고 2020년 2월 17일이 바로 배당요구 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에 압류등기가 이천세무서에서 들어왔는데 그 압류등기 들어온 날짜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강제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지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구에서 압류등기가 들어왔으면 이건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에서 들어왔으면은. 근데 이건 세무서에서 들어왔잖아요. 세무서에서 들어왔으면 이건 국세입니다. 국세.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국세를 체납을 했는데 세금 관계는 저희가 이 속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이건 국세로 보여지고요.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표를 짤 때 이게 압류 등기가 들어온 날짜가 2020년 3월 20일이지만은 이 날짜가 아닌 거죠. 이 날짜가 아니라 세금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기일.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과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과금은 납부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일. 여기서는 그 법정기일이 뭐냐? 세금 같은 경우 법정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기일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세금이 있고요. 또는 고지 납부 조세가 있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세가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발부한 날짜. 신고 납부.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영업이니까. 그러면 그 신고한 날짜,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이라고 했을 때는 법정기일이 기준인데 법정기일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세금 같은 경우는 신고 날짜, 고지납부 세금 같은 경우는 이건 발송일이 기준이죠.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싸움을 다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대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기일 기준입니다. 납부기일.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날짜가 언제냐? 그 법정기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논점이 하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런 지식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는 당연 배당권자입니까? 배당요구 채권자입니까? 당연 배당권자죠.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사건의 경우에 안용모 씨가 2019년 2월 달에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경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전에 들어왔잖아요. 6번에 보면은 강제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으니까 당연 배당권자입니까? 배당요구 채권자입니까? 당연 배당권자죠. 경매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 안용모 씨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요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를 다시 한번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세요.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그 중간에 안용모 씨, 점유자 성명, 안용모 씨, 그 다음에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주거 임차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보증금 1억 3천 들어와 있죠. 1억 3천 들어와 있고,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7년 6월 12일 이때죠. 예.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확정일자도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오른쪽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당 요구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잖아요. 경매 개시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보호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맨 앞 페이지. 사건 번호 2019 타경 987대 사건 이렇게 보면은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으로 가서 일단 임차인 현황을 보세요. 하단부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안용모씨 이렇게 돼 있고 주거용 정보에다가 보증금 1억 3천 전입일자가 2017년 6월 10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이고요. 근데 배당 요구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19년 2월 21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임차권 등기된 이 날짜가 됩니다. 2019년 2월 21일 이 날짜에 배당 요구한 걸로 본다는 것이죠. 뭔 말인가 하면요. 아까 경매 개시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별도로 당연 배당권자니까 별도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배당 요구 날짜가 없잖아요. 배당 요구 날짜 칸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떨어진 이 날짜 2019년 2월 21일에 배당 요구한 걸로 아예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당 요구일이 2019년 2월 21일 임차권 등기가 떨어진 날, 이날 배당 요구한 걸로 봐버리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경매 들어오기 전에 강제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안영모 씨라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는 당연 배당권자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경매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2019년 2월 21일에 배당 요구한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안을 뒤집어 가지고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제3자가 경매를 했다. 그게 뭐 임의경매가 됐든 강제경매가 됐든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안용목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경매 개시등기 그 이전 이후에 경매 개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라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고 안용모 씨는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떨어진 2019년 2월 21일에 안용모 씨가 배당 요구한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안용모 씨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는 이 날짜에 했지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2017년 6월 달에 이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10월 3일에 나오는 이 가압류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근저가압 담경전 그죠? 네, 근저가압할 때 가압류 압류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첫 페이지 계속 봅니다.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등기부 현황에 순위 1번, 2번, 3번에 보시면은 가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주식회사 유원 이렇게 돼 있죠. 돈이 많네요. 이게 16억이나 지금 청구하고 있죠. 상당히 뭐 액수가 좀 있네요. 16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가압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도 날아가는 거고요. 말소된다는 얘기니까 그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가압류 날아가고 그 밑에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빚잔치 들어가서 배당표를 짜고 나서 배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안용모 씨는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고 말소 기준 권리는 3번에 나오는 2017년도 10월 달에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 안용모 씨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 기득권을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선순위 권리가 되는데 배당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안영모 씨는 1억 3천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낙찰가액이 좀 적어가지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8천만 원의 미배당 보증금은 이 안영모 씨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 그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전세권하고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전세권하고 이 전입신고한 경우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해서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 이 경우하고 그냥 전입신고만 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둘 다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고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자, 배당표에 들어갔다. 그럼 배당 받았는데 둘 다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입신고한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는 낙찰자가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사실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해도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 91조에 따라서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받으면은 그 순간에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이 있겁니다. 명문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좀 중요한 논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한 임차인,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들받았다는 얘기죠.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하면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소멸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다 받든 뭐 50%만 배당을 받든 배당을 받은과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9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하니까 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입신고만 해서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 이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요. 세입자가 이제 집을 구하러 오면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 등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전입신고만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을 미뤄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그 집이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등기 비용이 또 2~30만 원 법무사분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한 2~30만 원 또 전세권 등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입신고만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해서 주택임대차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 못 받은 그 미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무조건 다 따놔야 됩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낫겠냐 또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그냥 전입신고만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하시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가서도 역시 이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는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는 등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이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1억 3천인데 1억 3천에 대해서 만약에 배당을 들어가서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결과적으로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인원증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배당표로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빚잔치 들어갔다. 그럼 배당표를 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채워도 되겠네요. 아까 이 1억 3천이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배당표를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배당표가 전개가 될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소유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되죠. 소유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이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예전에 70강 올릴 때 거기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 회차부터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실행비용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경매 실행비용 먼저 빼야 되죠. 두 번째는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필요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이거는 이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제 유치권하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유치권 행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인데 이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소액임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의 특별한 임금채권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임금채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임금채권. 특별한 임금채권은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석 달치 임금채권 이런 것들을 먼저 빼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산재를 당했을 때 그 재해보상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때 이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이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몇십 명씩 되지 않습니까? 뭐 20명이나 30명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낙찰가의 50%입니다. 낙찰가의 50%. 낙찰가의 2분의 1 안쪽으로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소액임차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순위 있는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의 50%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당해세. 이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경매 실행 비용이나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 것 그거에는 못하지만은 네 번째로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들보다는 당해세가 무조건 배당을 먼저 받습니다.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얘기한 뭐 법정 비리니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날짜 상관없이 그것이 당해세라고 한다면 무조건 요 네 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당해세는 뭡니까? 당해세는 그 목적물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 이게 당해세죠. 당해세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산세 같은 거죠. 재산세라든가 뭐 종부세 어떤 뭔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갖고도 국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요즘 세금이 엄청 세졌죠. 어쨌든 당해세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입니다. 일반 조세.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일반 조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여기서 공과금은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죠, 그죠? 예, 사대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역시 공과금에 의해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그 압류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과금은 납부기를 기준합니다. 납부기일. 세금은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법정기일. 만약에 재산세 같은 고지납부 세금 같은 경우는 고지서 발송일이 기준이 되는 거고, 신고납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신고납부하는 조세 같은 경우는 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처럼 뭐 압류 등기한 날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법정기일이 언젠가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과금,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납부기일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경매정보지만 갖고는. 가서 세무서 가서 알려달라 그래도 이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순위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순위 다툼을 벌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당권 있고요. 건저당이나 저당.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차권 등기는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뿐만 아니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임금채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임금채권으로서 3년치 퇴직금, 석 달치 임금을 먼저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조세가 나오죠. 여기서 조세는 뭔가 하면은 이 우선변제권 날짜보다도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죠. 늦은 조세. 그 다음에 10번에 공과금이 나옵니다.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역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것들보다도 날짜가 뒤처지는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번째, 여기 일반 채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가압류 같은 것들이요. 보통 이제 일반 채권을 갖고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도 여기 당해세를 제외하고 이 밑에 있는 것들하고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날짜에 따라서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배당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이제 소액임차인, 이 얘기하려는 거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이쪽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배당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매가 결론적으로 경매가 이제 취하됐습니다. 취하.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사건 번호 찍고 들어가 봤더니 경매가 취하가 됐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배당표를 한번 짜보자는 얘기죠. 배당표를 짜보면은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딴 건 뭐 거두절미하고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거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졌을 때 여기서 임차인이 누굽니까? 지금 안영모 씨. 안영모 씨가 이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말소 기준 등기하고 직업 기준 권리는 다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 기준 권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3번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 바로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 기준 권리가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 가압할 때 가압류가 나왔잖아요. 건저 가압, 가압류, 압류, 건저 가압,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 기준 권리라고 따졌을 때 건저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를 뺐잖아. 이건 채권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는 안 되고요. 건저당 취급기준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확정일자증은 임차권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뭐 앞에 딴 게 없잖아요. 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소액임차인 이 표에서 안녕고시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가등기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압류 아니잖아요.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에는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가는데 취급기준권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취급기준권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담보권 같은 게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취급기준권리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취급기준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최근에 지방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죠.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급기준권리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가 뭐가 됩니까? 건저당이 있습니까? 저당권도 없죠? 담보가등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있습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이게 확정일자 찍었지만은 이게 지금 안녕고시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정일자 찍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따지는데 자기가 확정일자 찍은 거 이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는 여기 강제경매 개시등기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취급기준권리가 되겠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기준권리가 이거라고 한다면 날짜를 봐야 되죠. 강제경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9년 11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배포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표를 들고요. 2019년 11월 14일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뒷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뒷페이지에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이 바로 요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2019년 11월 14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칸에 있는 서울특별시 아니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도 아니고요. 세 번째 칸에 광역시도 아니죠. 경기도 이천이니까. 거기에 뭐 안산시, 김포시, 광역시, 광주, 파주 해당 사항이 없죠. 기타 지역.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겠죠. 그럼 오른쪽이 얼마입니까? 5천에 1,7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 이천이 있습니까? 이천 없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5천에 1,700입니다. 그럼 이제 5천에 1,700이라는 얘기죠. 5천에 1,700.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기준표를 보니까 5천에 1,700이라는 얘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임차인이 있을 때 만약에 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취급기준권리요, 말소기준권리 말고요, 취급기준권리, 저당권 같은 게 1순위로 들어왔고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냐 못 받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그 기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에 저당권자가 없고 임차권이 들어오고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중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역시 이 저당권이 들어온 날짜, 이때의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짜,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기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위에도 뭐 저당권 같은 취급기준권리가 없고
밑에도 저당권 같은 뭐 직업기준 권리가 없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기준 권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임차인이 지금이 뭐 2010년도에 임차인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2021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집이 경매 들어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한 10몇 년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 위에도 저당권이 없고 밑에도 저당권 같은 게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위에도 뭐 저당권 같은 게 없고 밑에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경매 개시 등기된 날짜, 경매 개시 등기된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빼고요. 담보가등기 여기 있잖아요.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최근에 지방법원 판례가 확정일자고 임차권 인증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경매 개시등기.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데 그 위에도 뭐 건저당이나 저당이나 담보가등기 같은 게 없다. 밑에도 없다. 그러면은 최근에 경매에 들어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위에도 저당권 같은 게 없고 밑에도 없잖아요. 그럼 6번에 강제경매 개시등기,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때 소액임차인의 기준표를 보니까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5천에 1,7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임대차 보증금이 1억 3천 아니었습니까? 예, 1억 3천이잖아요. 보증금이 1억 3천이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이 5천 안쪽이어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데 1억 3천은 이 5천을 훨씬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안영모 씨라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배당표를 짤 때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죠. 소액임차인이 아닌 거죠. 5천 안쪽이어야 되는데 1억 3천이니까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세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죠. 세금 중에서는 당해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천 세무서에서 지금 압류 등기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시군구에서 압류 등기가 되면은 그거는 지방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이건 바로 국세가 되겠죠. 그죠? 국세. 그러면은 국세 중에서 어떤 세금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뭐 당해세인지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나중에 배치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작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배당표를 짜실 때 먼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빚잔치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을 당해세라고 전제를 깔아보자고요. 그럼 이천 세무서에서 국세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천 세무서. 얘가 먼저 배당을 받겠죠. 날짜가. 당해세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가 먼저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당해세가 아니고 일반 조세다. 그럼 일반 조세. 일반 조세라고 전제를 깐다 하더라도 이 일반 조세라고 했을 때는 이 법정기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보다 날짜가 앞서면은 위에서 배당을 받고요. 먼저 배당을 받고 이 저당권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보다 이 법정기일이 나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중에 배당을 받겠죠. 그런데 이 날짜가 이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지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는 저당권 같은 권리보다 나중에 배당표를 짰다가 그러고 입찰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순위가 앞선다는 얘기죠. 법정기일이 앞섰다. 그럼 여기부터 배당을 받고 그 밑에 배당을 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때 그 임차권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 찍으면 자기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텐데 괜히 조세를 갖다가 밑에 배치했다가는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라고 생각하고 입찰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당해세였다거나 당해세는 법정기일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세라고 할지라도 이 저당권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들보다도 그 법정기일이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는 게 있어야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당표를 짤 때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2000세무서를 먼저 올리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이게 뭐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를 해보시면요. 그 경매하고 달리, 공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시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이 당해세인지 아니면 뭐 일반 조세인지 그리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쪽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뭐 모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다 친절한 건 아닌데 그래도 경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게 당해세인지 그게 일반 조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 그럽니다. 자, 공매도 해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경매도 경매인데 공매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뭐 당해세인지 뭐 일반 조세인지는 모르지만 2000세무서를 먼저 순서에 놓고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이 공과금 있습니까? 공과금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우선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면 확정일자하고 임차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선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등수가 매겨질 텐데 첫 번째가 뭐 1순위가 누굽니까? 안영모 씨. 안영모 씨가 날짜가 앞서 확정일자가 앞서잖아요. 확정일자 안영모 씨가 이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갑니까? 가등기는 좀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되고요. 이게 가압류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가압류 들어갔네. 가압류. 여기 유언에서 들어갔네. 주식회사 유언.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뭐가 됩니까? 이건 뭐 저거고 가처분이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뭐 동일인이니까 빼고요. 여기서 어차피 배당 받을 테니까 강제경매도 그렇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뭐 없네요. 다른 권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를 짜게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 것들이 이는 주택임대차 부분이니까 주택임대차가 들어왔을 때 배당표를 짤 때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배당표를 짜보고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말소기준권리하고 지급기준권리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매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가 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밑에 있는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가 대체적으로는 지급기준권리하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뭐 저당권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 따로, 지급기준권리가 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표를 짜실 때 이 지급기준권리의 그 날짜를 보시고 그 소액임차인의 기준표를 보시고 안영모 씨가 들어간 1억 3천이 그 보장받는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배당표를 먼저 짜시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에 먼저 배당표를 짜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1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